왜 개츠비는 위대할까? 바로 이 웨스트 에그에 큰 그런 집을 짓고 산 이유는 바로 개츠비에게 이런 부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데이지를 얻기엔 수단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닉을 통해서 작가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 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그 데이지가 그 개츠비의 집에 온 날, 이제 이런 닉이 개츠비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해요. 5년에 가까운 세월,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품어온 환상의 거대한 힘 때문에 말이다.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직접 그 환상에 뛰어들어 그것을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게 했으며 자신의 길 앞에 떠도는 온갖 빛나는 깃털로 장식한 것이다. 그 어떤 정열도 그 어떤 순수함도 한 인간이 그의 유령 같은 가슴 속에 품게 될 것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그 어떤 개츠비의 정열, 그 순수함을 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그 개츠비의 속물 근성에 치를 떨면서도 개츠비가 자기 어떤 환상, 낭만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수한 열정과 꿈, 에너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점. 그렇게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데이지와 톰이 또 이제 이 개츠비의 집에 파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톰은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자기 아내가 개츠비와 뭔가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5년 전에 이들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톰은 그 개츠비에 굉장히 어떤 적개심을 갖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닉과 그 개츠비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가 원하는 것은 데이지가 톰에게 가서 난 당신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 말로 지난 3년의 세월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나면 그들은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 되면 함께 로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다.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다. 데이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해했거든요. 우린 몇 시간씩이나 앉아서. 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끊더니 과일 껍질이며 버린 선물과 구겨진 꽃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쓸쓸한 길을 왔다 갔다 걷기 시작했다. 닉이 말하죠. 나 같으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는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불쑥 말했다.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반복할 수 있고 말고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치 과거가 바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자기 집 앞 그늘진 구석에 숨어 있기라도 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난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녀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그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가 뒤돌리고 싶은 것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들어간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맞아요. 개츠비는 바로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과거를 뒤돌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과거를 뒤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개츠비 비극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꿈, 환상일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온 에너지와 정열을 불태우는 그 삶 그 자체에 바로 개츠비의 위대성이 엿보인다고 저는 또 그렇게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데이지가 닉과 개츠비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츠비의 집에서는 더 이상 파티가 열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개츠비가 파티를 연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거지 않죠. 바로 데이지가 오기를 바랬는데 데이지를 벌써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후로 데이지가 거의 매일같이 개츠비 집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어떤 여자예요? 바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가정생활에 데이지도
환멸을 느끼죠. 그러던 채 옛 연인 개츠비가 너무나 큰 부자가 돼서 자기 앞에 옛날 감정 그대로 나타났으니 데이지도 그와 다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개츠비는 이런 비밀이 새어나올까 봐 하인들을 다 해고를 시켜요. 그리고 믿을 만한 측근 몇 명만을 고용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개츠비에게 자기 꿈이 달성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왔어요. 이제 데이지가 톰을 떠나서 자기의 아내가 되는 일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데이지가 닉과 개츠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갑니다. 물론 톰은 탐탁지 않죠. 그때는 너무나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막 그런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이제 뉴욕으로 이제 나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데이지는 자기 남편 차에 타지 않고 개츠비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톰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그리고 그 개츠비에 대한 질투심과 경계심으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들이 이제 뉴욕으로 가는 와중에 그 톰이 몰고 있던 그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 웰슨의 주유소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웰슨이 바로 이틀 전에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집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 서부로 이사를 갈 거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톰도 이제 닉과 다른 사람과 같이 뉴욕으로 떠나서 그들은 뉴욕의 한 이제 호텔의 방을 이제 잡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톰과 그 개츠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개츠비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데이지는 나만을 사랑했다. 톰, 당신은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다. 데이지 어서 말해. 나만 사랑했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고 톰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비록 바람만 피웠지만 나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항상 가정으로 돌아왔어. 데이지도 나를 사랑한 순간이 있었어. 그렇지 데이지? 그렇다고 말해줘. 하면서 두 남자가 막 데이지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데이지는 뭐 개츠비를 사랑하지만 결국은 톰을 사랑한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막 이 무거운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서 이제 데이지는 그 개츠비와 함께 개츠비의 그 노란색 고급 리무진을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 웰슨의 그 자동차 정비소를 지나가면서 마침 그 집에 갇혀있던 그 웰슨의 부인, 그러니까 톰의 정부죠. 정부가 막 뛰쳐나오게 되면서 차에 그 연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그냥 뺑소니 사고를 치고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뒤에 오던 톰과 닉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이 사건이 막 취재를 하게 되고 되죠. 그리고 이제 톰과 닉이 그 웨스트 에그에 있는 그 톰의 집으로 갔더니 이미 그 데이지는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개츠비가 집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니? 했더니 데이지가 혹시 톰에게 맞을지도 몰라서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닉은 알게 됩니다. 그 차를 운전한 것이 바로 개츠비가 아니고 데이지가 운전을 했다. 그리고 그 웰슨의 아내를 치고서 멈추라고 했는데도 데이지가 멈추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닉은 이제 탐과 데이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엿봤더니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탁자에 마주 앉아서 마치 무슨 비밀을 도모하듯이 소곤소곤 거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도모했느냐면은 빨리 이 사건에서 피하자. 당분간 어디로 몸을 숨기자. 그렇게 도모를 한 거예요. 그들다운 발상이죠. 이제 개츠비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아요. 네. 단지 그 노란색, 그 개츠비 차인 그 노란색이 그녀를 치웠다는 것 뿐이지, 그 톰의 정부가 그 웰슨의 아내였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한테서 연락도 안 와요. 그러던 중에 이 웰슨이 이제 자기의 부인을 차에 치여 죽게 한 것이 그 노란색 차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권총을 들고 탐의 집으로 갑니다. 바로 탐이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개츠비가 그 차의 주인이다. 그 웰슨이 권총으로 그 개츠비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차의 주인이 개츠비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게이지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남편은 탐하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이지가 얼마나 비겁하고 부정직한 여자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탐은 또 얼마나 또 비겁한 남자냐면은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개츠비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였죠. 그리고 그는 또 윌슨에게 윌슨의 부인이 자기 정보였다는 그 사실을 끝끝내 숨기고 마치 그 윌슨의 부인의 정보가 개츠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그런 비겁한 남자였어요. 닉이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톰과 데이지, 그들은 경솔한 인간들이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부숴버린 뒤 돈이나 엄청난 무관심 또는 자기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 뒤로 물러나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끔히 치우도록 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보고 이 피츠제럴드의 이런 은유와 상징이 얼마나 그 뛰어난 그런 실력인지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곳에서 느꼈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상류층,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지만 한꺼풀 겉뽑으면 자기 위선, 기만, 부정직, 그 문란함, 도덕적 해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는 그런 어떤 무자비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한 윌슨은 권총을 들고 그 개츠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개츠비를 총으로 쏴서 개츠비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개츠비는 이렇게 어이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닉은 이제 이 개츠비의 그 장례식을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장례식에 초대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오지 않고 쓸쓸하게 장례식을 마쳐요. 심지어 데이지에게 전보 하나, 화환 하나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닉은 그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죠. 그렇게 성대하게 열렸던 파티에 그 수많은 유명 인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닉은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고향인 중서부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 이제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 개츠비는 분명히 그 시대의 어떤 물질만능주의자의 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물질만능 그 자체 더 이상의 어떤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서 거기서 즐기고 어떤 사치와 낭비와 흥청만청 어떤 정신적인 공허함에 사는 방면에 어떤 개츠비는 이런 물질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였어요. 이것을 이용 삼아서 자기의 꿈, 데이지라는 자기의 어떤 낭만적인 사랑, 그 환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 물질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 시대에 좀 보기 힘든 어떤 순수한 남자, 정열적인 남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닉은 바로 그 점을 인정을 하면서 그 개츠비를 자기의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피츠제럴드는 이 개츠비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바로 미국의 역사로 바로 본 거예요. 그 웨스트 에그에서 그 만을 바라보이는 그 이스트에게 초록색 불빛을 보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린 거.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자기의 꿈이 실현될 곳, 그 초록색 불빛을 바로 그 몇백 년 전에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기 뉴욕에 도착하는 바로 그 초록색 불빛과 같이 동일시한 거죠. 또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그 총교도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미국에 도착하는 바로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이 초록색 불빛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20년대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 초록색 불빛, 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 섬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개츠비가 파티에서 버렸던 그 오렌지며 레몬의 그 수많은 껍질들이 시드른 것처럼
그리고 버려지는 것처럼 그 생명력을 그 시들시들 해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이런저런 그 장치들을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의지와 상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 옛날에 품었던 그런 미국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그런 곳을 바로 이 뉴욕 1920년대 사이로 바로 표현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작품의 이대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잡을 수 없는 꿈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츠비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악권이 바로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읽어서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제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어야만이 이 개츠비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이 위대한 개츠비가 얼마나 그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닉은 달이 점점 하늘 높이 떠오르면서 실체도 없는 집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자 나는 서서히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이 눈에 한때 꽃처럼 찬란히 떠올랐던 이 옛섬,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색 가슴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섬에서 자취를 감춘 나무들, 개츠비 저택에 자리를 내준 나무들은 한때 인간의 모든 꿈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꿈에 소곤거리며 영업했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부두 끝에서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 느꼈을 경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고 그의 꿈이 너무 가까이 있어 금방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을 것이다. 그 꿈은 이미 자신의 뒤쪽에 공화국의 어두운 벌판이 밤 아래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 도시 너머 광막하고 어두운 어떤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맑게 갯날 아침에 그래야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그 시지프의 신화를 떠올렸어요. 시지프가 어떻게 했나요?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그것을 짊어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바위는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인간은 다시 또 그 바위를 얹고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요. 또 바위는 떨어져요. 이런 끝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부조리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리고 개츠비가 위대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위를 다시 얹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개츠비는 어떤 한 여자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개츠비의 사랑이라는 어떤 재미난 그런 이야기와 이런 닉을 통해 이렇게 전달하는 묵직한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의 이야기를 같이 어우르면서 그 재미와 감동과 문학적 가치를 다 이렇게 잡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고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읽는 그런 어떤 교양 소설로서 읽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명작이라고 뽑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좀 참느냐고 조금 곤욕을 치렀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위대한 개츠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